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또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귤 말고 사과를 주신다고요? 또 썰렁한 유머. 어제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PD는 어떻게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박 PD 얘기는 다 잘라버리고 지만 얘기하냐, 거기다가 코맹맹이 소리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물론 뭐 댓글이 달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사과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감기가 걸렸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드렸었죠. 네. 그래서 아직도 코가 다 낫지가 않아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목소리도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제가 감기가 걸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컨트롤러도 감기가 걸렸나 봐. 얘가 갑자기 맛이 가버렸어요. 소리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내구성이 다 해서 절반만 소리를 담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요. 차를 나가다가 갑자기 박 PD가 한 10m 밖에서 얘기하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거를 제가 최대한 소프트웨어 작업으로 후 편집으로 좀 보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굴 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박 PD가 어제 했었던 그 주옥 같은 유머들을 다 잘라버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잘 점검을 해서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꽃보다 청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시나요? 많이들 보실걸요? 저도 이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이 꽃보다 청춘에 최근 나오는 나라가 좀 익숙지 않은 나라잖아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근데 아이슬란드가 진짜 천국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거리 풍경이라든지 눈 내린 그런 설경이 너무 멋있잖아. 근데 요즘처럼 우리가 추위에 고생을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아이슬란드는 더 추울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하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TV로 보는 거니까 풍경이 멋있으니까 저런 데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 좀 놀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4명 나오죠. 조정석 씨, 정우 씨, 강하늘 씨, 정상훈 씨. 이 4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사 먹잖아요. 근데 패스트푸드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 뭐 핫도그 하나가 10,000원이야. 너무나 비싼 물가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놀랄 정도인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인데 먹는 물가가 너무 비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난주 편에는 그 아이슬란드 물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 자막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막에 어떤 설명이 붙었냐면, 물가가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다.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노동 가치를 높게 쳐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탓이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이곳 사람들은 대체로 삶이 행복하다고 한다. 세계에서 2번째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자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진짜 과연 그럴까?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알았나? 오늘 서울신문에 송혜민의 월드와이란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 월드와이의 제목은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꽃청춘의 천국이 됐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이슬란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것부터 설명을 해요. 아이슬란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되게 적을 것 같아요. 되게 적은데 우리나라 한 구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2만밖에 안 된대. 32만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놀라운 점이 있대요. 아까 최저임금이 높다고 했잖아요. 아이슬란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요 1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배가 좀 넘죠. 그런데 아이슬란드가 높은 게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래요. 뭐가 있냐면 세금.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임금 과세란 게 있거든요. 임금 과세가 뭐냐면 급여에서 세금을 뺀 세후 소득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임금 과세가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세전에 아이슬란드의 소득은 많지만 그만큼 떼어가는 세금이 많다는 겁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처럼. 그렇죠. 예.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떼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화두에서 던졌듯이 물가 수준은 엄청나요. 미국 뉴욕 물가를 100으로 했었을 때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8, 90? 네, 비슷하게 맞히셨어요. 80.4 정도 되는데 아이슬란드는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100 넘겠죠? 그렇죠. 112.43. 그러니까 살인적인 물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대요. 최저임금과 더불어 세금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 보고서를 보면요. 아이슬란드가 스위스에 이어 2위래요.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꼴찌겠지 뭐. 꼴찌에 가까워요. 47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좀 궁금하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도 북유럽처럼 그만큼 우리 후손에게 혜택이 온다면 당연히 아깝지 않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송혜민의 월드와이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스 정부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뭔 말일까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나 그리스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나라래요.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겪었죠. 아이슬란드나 그리스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잖아.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아이슬란드도 IMF한테 이런 요구를 받은 거예요. 재정지출 삭감해라. 니네 복지 너무 많이 쓴다. 긴축재정해라. 각종연금과 수당을 줄이고 국립병원도 없애버려라. 복지 예산을 축소해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스도 지금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대로 했다면서요? 반대로 맞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지 예산을 늘려버렸대요. IMF 요구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급격하게 실업자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슬란드도. 그러니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요. 보통 나라 같으면 줄여버릴 거 아니야. 네. 예산이 줄어드니까. 원래 2년이었는데 아이슬란드 4년으로 늘려버렸대. 또 기세 허덕이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보험 예산을 늘려버렸어요. 또 경제가 나빠지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육비와 실업수당도 높여버렸어.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뭔 얘기가 나올 거야? 이렇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워?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런데 아이슬란드가 IMF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정반대 청개구리처럼 나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놀랍게도 아이슬란드는 IMF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정상 궤도를 되찾는데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2013년에 2.8%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요. 작년이랑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여기선 이렇게 분석을 해요.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지켜주는 법적 보호망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 이게 남달랐다는 거야. 아까 처음 얘기 드린 대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 나라 국민들은 제대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를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임금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내고 물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우리처럼 임금은 적게 받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 물가가 높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시내 직장 있잖아요. 아이슬란드랑 시내 직장에서 얘기 드렸던 스타벅스나 넷플릭스나 이런 사례랑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 역발상으로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잖아. 근데 저희가 어제 시내 직장을 얘기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내 직장 대부분 공기업밖에 없으니까 일부 독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공기업들 국민 세금으로 기생하는 그런 나쁜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데랑 스타벅스, 넷플릭스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그렇게 국민 세금으로 기생하는 나쁜 관습을 가진 회사를 저희가 두둔하려는 건 물론 아니었죠.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거는 시내 직장이 공기업에만 한정돼 있다는 이런 오해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공기업 이외에도 시내 직장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많아요. 제가 예전 신문사 다녔을 때 알짜 기업 탐방 이런 코너를 했었는데 그 알짜 기업이란 게 제가 생각했던 바로 시내 직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기업들 섭외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 취재원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저 회사 진짜 복지 괜찮아. 저 회사 진짜 소개할 만해도 돼. 그래서 제가 홍보팀이나 이런 데 인터뷰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홍보팀에서는 알아보겠다고 저한테 나중에 연락 오는 게 뭐냐면 인터뷰는 좀 힘듭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얘기를 안 해. 근데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회사에서 잘해준다. 이게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야. 아니 자기들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줄목을 왜 직원들한테 주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상장된 회사는 주식 거래가 되잖아. 소액 투자자들도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 오르겠어?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대우를 해서 회사를 키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걸 밖에다 대놓고 자랑을 못하는 거야. 한국의 투자 정서상 현실이죠.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좀 그 얘기를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왜 직원들은 신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되나? 왜 국민들은 이렇게 천국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되나?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한 가치만 제대로 평가받으면 아이슬란드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도 헬조선에서 탈출해서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김영사와 하고 있는 이벤트 있죠? 사피엔스 이벤트. 네. 이제 곧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는 24일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만 응모를 받고 25일부터는 저희가 20분을 정해서 바로 또 통보를 드리고 배달에 나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피엔스 이벤트 응모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아니면 나중에 해야지 해가지고 밀어놓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 지나기 전에 꼭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또 우리나라 관련된 순위가 나왔어요. 어제 우리나라 가장 혁신적인 국가 1위로 뽑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최고의 나라 순위가 나왔어요.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 최고의 사랑도 아니고 최고의 나라야. 어디서 뽑았냐면요. 미국 시사 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2016년 최고의 나라 순위를 꼽았는데요. 우리가 몇 위쯤 했을까요? 중간 정도? 중간보단 위에요. 그래요? 19위를 했다고 합니다. 60개국 중에. 그러니까 중간 위지. 이 순위를 어떻게 매겼냐면요. 와튼스쿨 아시죠? 네. 와튼스쿨이 세계 최대 광고 회사인 WPP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공동으로 전 세계 16,2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네. 여기서 한국은 전체의 19위. 그런데 아시아 대륙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 그 다음 4위라고 합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요. 기업가 정신에서 한국이 12위를 기록했대요. 순위가 높아요. 또 역동성과 독특함을 뜻하는 무버 항목에서도 13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20위, 시민의식은 22위, 문화적 영향은 27위. 이런 데서는 좀 순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위가 어딘지 좀 궁금하실 텐데 1위는 독일이야. 독일. 기업가 정신에서도 1위를 했고요. 삶의 질과 시민의식에서는 7위, 국제사회에서의 파워는 4위. 이렇게 해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나라는 캐나다.
캐나다는 삶의 질과 시민 의식에서 고득점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영국이고요. 4위가 의외로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헬지옥 시궁창인 거냐. 19위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약 26만 원으로 나타났네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오늘 전국 곳곳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수요가 많은 36개 품목을 조사했더니 나온 비용이에요. 근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4%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겠죠? 31만 6천 원. 전통시장보다 19%가 비싸네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락시장, 여기가 22만 8천 원. 자치구별로는 강남, 송파, 영등포구가 27만 원대고요. 도봉, 마포, 구로가 23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성수품 가격 지수, 주요 품목 거래 동향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트가 GARAK 가락이에요. 가락.co.kr입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세금 내야지. 그다음에 연말정산으로 토해내야지. 설 차례상 제대로 차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아우 이러다가는 몇 년 뒤에는 피자 시켜놓고 그냥 퉁칠 것 같아. 아, 조상님한테 피자. 배달의 민족 딱 해가지고 끝 놀러가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취업을 할 때 졸업 예정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졸업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예정자가 유리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 5학년, 6학년, 뭐 많게는 7, 8학년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취업될 때까지는 졸업을 최대한 늦추잖아요. 예. 그런데 취업부터 할 사람이니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나 봐요. 신입사원 채용 시 졸업 여부가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물어봤더니만 상관없다는 대답이 58.6%나 됐어요. 또 졸업자를 더 선호한다는 답변이 30.7%. 그런데 의외로 졸업 예정자를 더 선호한다는 대답은 10.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졸업 예정자는 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린 싫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봤나 봐요. 졸업 예정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입사 의지가 더 확고할 것 같아서 이런 답변이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일정을 맞추기 수월할 것 같아서 뭐 졸업했으니까 그쵸. 좀 더 수월하겠죠? 근데 세 번째가 재밌어. 경력 같은 신입을 선호해서 20.7%인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거잖아요. 졸업하고 인턴이나 뭐 이런 거 열심히 한 다음에 모든 경력을 다 쌓아서 자기네 회사 와라 이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유병자가 그랬잖아. 그러면 경력은 어디서 쌓냐고. 작년 라면 시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중화요리 열풍이었다고 합니다. 중화요리. 예. 그만큼 짜장라면, 짬뽕라면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21일 농심이 닐슨 코리아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라면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1위부터 3위는 큰 변화가 없어요.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그런데 짜왕이라고 아시죠? 아, 예전에 정용돈이 네.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 짜왕이 신제품임에도 4위를 기록한 거야. 오호. 매출이 940억이래요. 이야. 네. 그리고 이 짜왕이 인기를 끌면서 경쟁사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오뚜기는 진짜장, 팔도는 팔도 짜장면, 삼양은 갓짜장. 딴 건 이해가 가는데 갓짜장은 뭘까요? 짜장의 신. 아, 신. 네. G.O.D죠, G.O.D. 아. 네. 자, 그리고 5위를 봤더니 역시 농심이에요. 너구리. 그러니까 1위부터 5위를 농심이 싹쓸이를 했어. 어허.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짜왕 별로 맛없던데. 비싸기만 하고. 곧 미국 대선이잖아요. 올해 11월에
벌어지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 관련된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오늘 재미난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민주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 샌더스. 샌더스 후보가요.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고 대선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공화당에서 나온 잽 부시 후보도 물리치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버렸어. 이 예측을 어디서 했냐면요.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모의 대선 결과를 내봤나 봐요. 여기서 나온 결과예요. 이 모의 대선 결과가 좀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1970년대 벌써 이 프로그램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 이후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당선인 거의 대부분을 맞췄대. 특히나 2008년 대선, 2012년 대선 1년 앞두고도 모의선거를 실시했었나 봐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재선 이거를 정확히 예견해가지고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번 예측도 좀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샌더스가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샌더스가 주목받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민주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불리잖아. 스스로도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북유럽의 삼인주의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거랑 유사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분이 내신 책이 하나 있거든요.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여기서 샌더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런 현실은 별 의미가 없다. 상위 0.1%가 소유한 부가 하위 90%의 부를 합친 것과 맞먹고 한 집안, 특히 월마트 소유주인 월튼가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한 집안이 소득 하위 1억 3천만 명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는 사회는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사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북유럽 과네. 그렇죠. 그러면서 샌더스 의원은 연설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경제적 구조에서 하위를 지키는 이들이 정치 참여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각에선 샌더스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죠. 너무 과격하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샌더스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하는 것 그리고 소득 증가분이 대부분이 상위 1%에 돌아가는 미국 현실이 과격한 것 미국은 이런 부도덕한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을이나 서민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몸을 바치겠다. 보통 그렇게 써붙이고 말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뒤로는 갑질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진짜 샌더슨이 올해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샌더스 앞에 가서는 또 뭔 얘기를 할까? 진짜 궁금해요. 그러겠지. 야, 네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박 PD가 또 멋진 차를 하나 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을 정말 오랜만에 듣기도 하는 시승기죠? 카백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일단 볼보 XC60이에요. 네, 이 차는 SUV입니다. SUV. 자, 그러면 SUV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 SUV를 선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SUV는 덩치가 커가지고 주차 공간이 우리나라는 좁잖아. 그래서 사실 초보자들이 몰기에는 그닥 좋은 차는 아니에요. 게다가 디젤 엔진을 주로 장착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 조용하고 아늑한 걸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과 잘 맞지도 않죠. 아니에요. 저는 좀 과격한 거 좋아해요. 과격한 거요? 그럼 땡끝 하셔야지.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서구화되면서 SUV가 먹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서구화 잘 아실 겁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는 직장인이 늘면서 주말에 집에서 잠만 자기가 어려워진 거죠. 영화, 특히 미드를 보면 항상 아빠가 주말마다 텐트를 챙겨서
야외 캠핑을 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바베큐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 한국 아빠들이 집에서 쉬기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겨울 오기를 기다린다. 어이? 겨울이요? 왜냐면 봄에나 가을에는 애들이 캠핑 가자고 그러는데 겨울은 춥다고 가지 말자고 그런대. 그래서 겨울에 캠핑 안 갈 수 있다고. 아, 편하니까. 아,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SUV는 트렁크가 넓어요. 일반 세단과 비교했을 때 보통 리터 단위를 쓰잖아요. 리터. 용량으로 따졌을 때 최소 50%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트렁크의 높낮이가 월등하죠. 즉 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세단은 용량은 SUV처럼 나오는 제품이 있지만 짐을 눕혀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지붕에 요즘은 각종 액세서리를 달아서 스키도, 보트도, 텐트도 가지고 다니죠. 심지어는 집을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아, 봤죠. 자전거는 뭐 이제는 흔한 상품이 됐고요. 두 번째 인기 비결은 기름값입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싸요. 게다가 효율이 우수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휘발유 대비 30%가량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도 싼 데다가 효율도 더 좋아. 그러니까 유지비가 당연히 덜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를 꺼려합니다. SUV 제작사나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게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뭔 얘기인가요? 뭐냐면요.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근데 이때의 안전성이라 함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했을 때 세단보다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뒤에 오는 차가 미처 내 차가 속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받치는 내 차가 세단이냐 SUV냐 그리고 내 차를 들이받은 차가 세단이냐 SUV냐에 따라서 데미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비밀이 바로 뼈대에 있습니다. 뼈대. SUV는 프레임 바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프레임 바디. 반면에 세단은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어집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노코크 바디는 차의 뼈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A 필라나 B 필라나 이런 게 이제 뼈대죠. 그리고 차에 틀이 또 있습니다. 틀. 이 틀이라 하면 엔진도 넣어야 되고 변속기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뼈대와 틀이 원래부터 하나인 거야. 하나. 그러니까 이 모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SUV가 주로 채택하는 프레임 바디는 뼈대는 뼈대대로 틀은 틀대로 따로 만드는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SUV는 아무래도 튼튼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 프레임 바디는 대신에 튼튼하지만 차가 무겁죠. 따로 만들기 때문에 무겁다 보니 연비도 떨어지고 운전을 할 때 민첩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겠죠. 반면에 모노코크는 틀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볍고 그러다 보니 연비도 좋고 운전을 할 때 재미도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자녀나 노인을 동반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SUV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도시명 SUV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은 모노코크 방식을 쓰기도 해요. 즉 세단의 경쾌함, 가벼움, 거기다가 넓은 공간, 디젤 엔진이 주는 경제성을 모두 누려보자 이런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떤 SUV를 골라야 할까? 프리미엄 브랜드로 한정을 했을 때 BMW의 X3, 아우디의 Q5, 볼보의 XC60,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등이 먼저 떠오르는데 아니 벤츠나 렉서스도 SUV 있는데 왜 그거는 얘기 안 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벤츠나 렉서스는 세단이 훨씬 더 상품성이 뛰어난 것 같다. 그럼 이 가운데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볼보의 XC6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75%가 늘어난 모델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팔렸대요? 예, 많이 팔린 건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시승한 모델은 D5 버전입니다. 이 XC60은 D3, D4, D5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이 D5는 2.4리터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220마력, 토크가 44.9, 엄청난 힘이죠. 그리고 AWD라는 사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륜구동은 상시 사륜구동이 아니라 평소에는 전륜에 동력이 배분이 되다가 노면 상황이 나빠지면 즉시 후륜에도 동력을 배분을 하는 인스턴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기름을 덜 먹는 거죠. 그렇다면은 XC60만의 매력, 요거를 살펴볼게요. 일단 코너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이 첨단 시스템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SUV는 지상고가 높아요. 차가 크고. 그래서 SUV의 단점 중에 단점이 바로 코너링이에요. 트라제 모시니까 코너링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 있다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천천히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탔더니 60km 이상 안 넘더라고 차가. 근데 SUV는 정말 이게 위험한 게 차량 충돌이나 이런 거에 인한 사고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자기 자체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전복 사고입니다. SUV는. 근데 이 전복이라는 게 보통 코너링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회전을 한다고 하자고요. 우회전. 그러면 우회전을 하면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죠. 근데 SUV처럼 덩치가 큰 애들은 이 꺾었을 때 차가 꺾여야 되는데 덜 꺾인다는 거야. 꺾어야 되는데 덜 꺾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직진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원심력이거든요. 근데 아니 꺾는데 왜 직진을 하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달리기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들이 평균 제가 그때 어디 조사를 보니까 100m가 성인 기준으로 한 15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대략 시속 30km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뛰어 우리가 아들 운동에 나가서 아빠들끼리 100m를 해야 돼. 근데 코너를 돌아야 돼. 그럼 막 꺾었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코너를 딱 진짜 우리가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밀착해서 이렇게 돌아치나요? 아니죠. 약간씩 앞으로 쏠리죠, 몸이. 우리 몸은 직진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다 보면은 당연히 직진과 쏠림의 중간 정도의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언더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보 XC60은 코너 트랙션 컨트롤이 이때 딱 구동이 돼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바퀴, 앞바퀴, 뒷바퀴에 힘이 부하가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바퀴의 구동력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치면 달리던 발을 거의 멈춰버리는 거죠. 멈추니까 당연히 넘어질 위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커브를 틀었을 때 틀어진 방향의 바퀴에 힘을 완전히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복을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매력적인 기능이 바로 2단 부스터 시트예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볼보 모델을 소개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2단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앉은 키를 쑥 키워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베개를 2개 정도 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앉았을 때랑 똑같은 앉은 키가 돼서 안전벨트를 바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시터가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군요. 예, 보통은 어린이용 카시트나 벨트에다 하는 이상한 보조 기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안전 테스트를 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단 부스터 시트를 앉히면은 신장 95cm부터 140cm, 체중은 15kg부터 36kg까지
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차가 굉장히 좁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상에서 쓸 때 이걸 또 해체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해체했다가 또 달고 해체했다 또 달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볼보 XC60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다. 정말 사랑스러운 기능이죠. 자, 그러면 가격 D3, D4, D5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100만 원부터 7,100만 원대까지 아주 넓어요. 범위가. 그리고 연비 궁금하실 거예요. 연비도 D5는 12.3입니다. 그리고 D3는 14.5 복합 기준이죠. 이 정도면 꽤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볼보 XC60의 별점은 몇인가요? 별 5개, 5개. 아, 별점 다음부터는 안 물어볼래. 별 의미가 없어. 아, 근데 제가 티구아는 5개 반을 줬잖아요. 그죠? 그랬었죠. 근데 얘는 왜 반개가 없냐? 물론 뭐 만점이긴 하지만 D3, D4, D5가 선택의 기준을 넓히기 위해서 하위 트림이 나온 게 D3랑 D4거든요. 근데 D3의 가격이 5,100만 원이에요. 그럼 D5와 비교를 했을 때 2천만 원. 뭐 실제로 매장에서 사셨을 때는 1,00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갭이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가격 차가 그러네요. 정말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D3는 전륜 구동이에요. 앞바퀴로만 차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힘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XC60의 매력을 완전히 느낄 수 없는 차라는 거죠.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네.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박 PD는 남조선 유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좀 하라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에서 남조선 유머가 엄청난 인기래요. 특히 해시태그 있잖아. 해시태그에서도 남조선 유머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남조선 유머가 뭔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사무실 상황인데 부장님, 지금 제 아이디가 왜 접속이 안 되는 거죠? 너는 명예퇴직 대상자야. 저 이번 달에 대리 달았는데요. 넌 실적이 없잖아.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명퇴해요? 업무도 안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안 웃기시나요? 이게 허무 개그예요. 허무 개그. 허무 개그. 두 번째, 한 대기업 경영자가 미국인 노동자와 남조선 노동자에게 휴일 등산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미국인 노동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휴일날 난 등산 못 가. 그랬다는 거야. 그랬는데 남조선 노동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인 거지. 어디서 집합하나요? 자기는 잘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유머라기보다는 시사를 패러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남조선 유머는 주로 사회에 대한 풍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실업, 또 불공정한 가불관계 이런 거를 꼽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간혹 표현의 자유, 여성 차별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머가 예전에 데자부를 통해서 대학가에서 인기를 끌었던 공화국 논평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예. 공화국 논평 아시죠?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를 이제 남조선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아픈 곳을 파헤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재밌을 거예요. 주 60시간 최저임금 6,030원. 이 내용을 보고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당 60시간 근무라니 이건 중세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질타를 했대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봤지? 최저시급은 괜찮다니까. 또 재미난 거는 공채 담당자가 면접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경력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인데 경력을 보겠대. 이런 아.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있다니까. 네. 근데 이것도 웃기에는 너무 아픈 현실이라서 그렇죠. 이런 남조선 유머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공감이 딱 되면서도 그 넘치는 센스들에 감탄하면서도 씁쓸해지는 이유는 이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 남조선 유머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